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가 공동 주최하는 서울시장 후보자 초청토론회, 저는 사회를 맡은 CBS 김현정 PD입니다. 재보궐선거의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는 서울시의 일꾼을 뽑는다는 의미에서 서울 시민에게 당연히 중요하고요. 또 수도 서울이 전국에 미치는 영향 생각하면 전 국민적으로도 중요한 선거죠. 정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대선을 1년 앞두고 치러지는 선거이니만큼 대선의 전초전 의미가 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주요 정당의 서울시장 후보들을 초청해서 허심탄회하게 묻고 듣겠습니다. 누가 서울을 이끌 적임자인지 여러분도 꼼꼼하게 보시면서 마음속으로 결정을 해보시죠. 이번 토론회는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이렇게 언론현업 3단체가 공동으로 주최를 하고요. 오늘은 MBC, KBS, SBS를 통해서 생중계가 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초청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초청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입니다. 안철수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1대1 단일 토론하고 조금 피로가 남아있지는 않으시나 모르겠습니다. 힘이 남았습니다. 밤샘 토론할 걸 그랬습니다. 예, 오늘 시간이 허락한다면 밤샘 마라톤 토론으로 준비를 해보죠. 오늘 네 분의 패널이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성일 MBC 통합뉴스룸 선임 기자 어서 오십시오. 그 옆으로 임소라 JTBC 정책팀 기자도 자리를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그리고 박록삼 서울신문 논설위원 함께 하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끝으로 정범수 KBS PD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떻게 질문을 받는 후보자보다 질문하시는 분들이 더 긴장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조금 긴장 푸시고요. 오늘 네 분의 패널들은 유권자를 대신해서 이 자리에 앉으신 거니까요. 정말 기탄 없이 질문을 해주시고 후보자께서도 솔직하고 명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의 모두 발언으로 오늘의 초청 토론의 문을 열죠. 내가 서울시장이 돼야 하는 이유, 왜 나 안철수인가? 모두 발언 1분 드리겠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안철수입니다. 어제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정권 교체를 위한 야권 대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확실히 이기는 후보, 불안하지 않은 무결점 후보를 선출해서 본선에서 이기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지금 서울에는 일자리가 없습니다. 서민들은 아무리 발부동 쳐도 살 수 있는 집이 없습니다. 집값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집 한 채 있는 중산층은 세금 폭탄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권력자들은 땅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올여름이면 마스크 벗고 코로나19에서 해방된다는데 우리는 기약이 없습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를 보니까 선진국보다 1년 늦은 내년 중반은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저는 임기 첫날부터 코로나19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전 정부나 전 시정 일로 추궁당하지 않을 후보입니다. 그리고 2030 중도층 무당층까지 야권 지지를 넓혀 야권을 지지층을 바꿀 유일한 후보입니다. 반드시 야권 단일 후보로 승리해서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모두 발언 고맙습니다. 안철수 후보님, 그나저나 어제 1대1 단일화 토론 만족스러우셨습니까? 네, 제 진심을 전달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 오늘 보니까 여기저기 매체에서 몇 점이다, 몇 점이다 이렇게 점수를 매기던데요. 스스로에게 점수를 좀 주신다면 몇 점 주시겠어요? 저는 제가 말씀드릴 내용 충분히 이야기했고 그리고 또 사실 다른 토론과 달랐습니다. 이것은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동료 아닙니까? 제가
단일 후보가 되면 선대위원장을 부탁드릴 뿐이어서 예의를 갖추면서도 시청자들께서 궁금해하실 부분들 속속들이 다 질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점수는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점수 부탁드립니다. 예, 예. 오늘 우리 네 분의 패널들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질문들을 많이 준비를 해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을 좀 짧게 드리고 그리고 패널석으로 마이크를 옮기도록 하지요. 오늘 오전까지를 마지노선으로 해서 여론조사 문구 합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최대 걸림돌은 뭔가요? 아마도 여론조사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쓰지 않던 방식을 국민의힘 쪽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를 이룰 것인가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곧 3시에 다시 협상이 재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협상팀에게 모든 전권을 위임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결론도 저는 담대하게 수용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조금 새롭고 한 번도 보지 못한 형식의 어떤 것을 가지고 왔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세훈 후보와 제가 아침 저희 라디오 프로에서 오늘 아침에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안철수 후보 측에서 좀 비상식적이란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비상식적인 처음 보는 형태의 질문을 가지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양쪽의 이야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어떤 내용 서로 의논했는지 이제 내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비상식적인 요구 한 적이 없습니다. 맞춰져 가고 있는 건가요? 제대로 저는 꼭 합의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초조하게 지켜보시는 야권 지지자분들이 안심하고 이렇게 야권 단일화 후보 결과를 기다리시게 하기를 정말로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예, 예. 오늘 오후에 이제 협상이 재개가 되고 만약 오늘 합의가 성사가 되면 내일 하루 여론조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까요? 저는 오늘 3시 정도 합의가 이제 저 모임이 시작이 예, 되겠죠. 그렇게 되면 오늘 가능하다면 뭐 오늘부터라도 빨리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오늘 가지고 밤늦게라도 있습니다만. 여론조사를 시작한다 네, 말씀이신가요? 밤늦게라도 예. 뭐 물론 뭐 12시에 전화를 드리는 건 실례니까 그래도 뭐 9시, 10시까지는 전화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러다가 단일화가 깨지는 건 아닌가? 여기 계시는 기자분들도 그런 생각하실 텐데요. 깨질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저는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 측의 단일화 의지는 확신하십니까?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한다고 믿고 싶습니다. 좀 눈을 약간 깜빡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오 후보님도 역시 아침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단일화는 반드시 돼야 한다. 그 의지는 확고하다.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렇게 두 분이 말씀하셨으니까요. 아마 조만간 단일화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패널석으로 제가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지요. 서울신문의 박록삼 논설위원 마이크 받아주십시오. 네. 안 후보님이 주로 쓰시는 말씀들 이런 걸 보면은 뭐 정권 교체, 단일화, 반문 연대 이런 되게 지방 행정, 이 서울시장이 수행해야 될 과제와 역할인 지방 행정과는 좀 거리가 있는 동떨어져 있는 그런 정치적인 가치를 담은 말씀들이 많으신데요. 이 서울시장이라는 이 광역정부, 광역자치단체의 수장을 맡으실 분으로서 너무 정치적인 부분으로만 이 정치공학적인 부분에 대한 접근이 더 많으신 거 아닌가라는 좀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아마도 제가 정책이라든지 서울시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를 못 보셔서 그럴 겁니다. 저는 좀 특이한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원내 정당의 당 대표입니다. 그래서 최고위원회를 주재합니다. 그 자리에서는 국가 전반에 대한 이야기들을 당을 대표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서울시장 후보로서 앞으로 서울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비전, 그리고 아주 세부적인 공약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당대표로서 최고위원회에서 하는 말씀을 아마 보시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고요. 제 공약을 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거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노출이 되고 그런 관심을 중심으로 안 후보님에 대한 이 기사에 노출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되잖아요. 저는 오히려 안 후보님께서 가지고 있는 어떤 정책적인 과제라든가 공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먼저 앞세워서 말씀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거는 서울시장 선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근본적인 제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왜 서울시장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선은 제가 서울시장 이번에 도전한 이유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나라를 제대로 바꾸려면 정권 교체를 해야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바로 지금 서울시장 선거가 있습니다. 제가 대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정도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제가 아무리 대선 열심히 준비해봐도 소용없다. 서울시장 선거를 야권에서 지면 끝이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제가 몸을 던져서 서울시장 선거를 승리를 하면 그것은 야권이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런 생각에 이번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 10년 동안 서울이 제대로 발전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특히 제가 외국에 나와 있었던 기간, 다른 외국의 많은 도시들은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는데 서울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을 제대로 이제는 다시 또 글로벌 리딩 도시로 만드는 것이 제가 해야 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고요. 처음 이제 물어보신 부분 중에 하나가 왜 이런 정치적인 발언이 많고 정책적인 발언이 없느냐고 하셔서요. 그게 저도 참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책적인 이야기를 하면 기사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안 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친한 기자분께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이 기자분이 그러시는 겁니다. 자기가 기사를 써보면 정치인들끼리 막말 싸움하는 거는 노력은 1인데 클릭이 100이 나온답니다. 그런데 정책에 대해서는 완전히 소화하고 난 다음에 써야 되니까 노력은 100인데 클릭이 1이 나온답니다. 자기가 보기에 그 기사를 쓰는 그 효율이 네. 10,000분의 1밖에 안 돼서 정책 기사를 적게 쓴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악순환이죠. 사람들이 클릭을 많이 안 하고 안 본다. 아마 같은 고민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언론 유통 구조를 어떻게 하면 이런 정책 기사를 사람들이 많이 보게 만들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앞으로 뭘 먹고 살 건지 그 미래 담론, 저는 미래 담론이 없는 나라는 미래가 없는 나라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미래 담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언론사 잘못이 아니고 언론 유통 구조를 바꿔야 된다. 제가 기회가 있으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예, 저 하나만 더 제가 관련해서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후보님이나 우리 정치인들이나 기자들이나 다 같이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요. 그렇다 그러면 사실은 이 정부의 재집권을 막고 정권을 교체하는 게 서울시장의 역할인 건가요? 정권 교체의 교두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야권이 지게 되면 그러면 전국 단위 선거 5연패, 거의 지금까지 대한민국 건국 이래 한 번도 없었던 일이 되고 야권은 지리멸렬하고 완전히 정말 거의 사라지는 정도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 일당만 거의 남게 되는데 그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또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도 좋지가 않습니다.
항상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춰야지 힘이 있는 사람이 교만에 빠지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제대로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견제하고 부패하지 않게 만드는 게 야당이 어느 정도 힘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도 야당이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는 겁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선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서울시장 이 선거라는 그 의미를 이렇게 규정하시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기사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기자들이 사실은. 그래서 이 과연 정말 이 지방 행정가로서 광역 정부의 수장으로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강조하시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의미라든가 내용들만 자꾸 부각되고 결국은 왜 서울시장을 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도 여러 번에 걸쳐서 사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공약이 5년 공약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할 수 있는 일을 말씀드리고 저는 그 다음에 인정을 해주시면 재선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가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부동산 부분, 그리고 또 세 번째가 민생 및 일자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공약들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예, 박 의원님 여기까지 일단 다음 순서를 좀 기다려 주시고요. 안철수 후보 재선을 생각하고 있다. 이번에 시장이 되면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혹시 이번에 단일화에서 만약 혹시 실패하신다고 하면, 즉 오세훈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고 하면 그때도 대선 출마는 안 하시는 겁니까? 우선 제가 어제 토론회 때 말씀드린 거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단일 후보가 되면 허락해 주신다면 오세훈 후보가 제 선대위원장 해주시면 좋겠고 예. 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노력을 한다면 또 승패에 상관없이 우리를 국민들께서 시민들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다음 또 역할이 주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은 바 있습니다. 예. 그 역할이 대선은 아닌가요? 그건 시민들께서 어떤 역할들을 기대하시는가에 따라서 저는 정말 엄숙히 그것을 수행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패널의 질문으로 넘기죠. 생중계다 보니까 시간 한 5분 정도씩밖에 패널들에게 드릴 수 없고요. 한 두 바퀴 정도 돌 수 있는 데까지 저희가 열심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죠. JTBC 임소라 정책팀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관 출신 박영선 후보 그리고 서울시장 출신 오세훈 후보와 비교할 때 공적 영역에서 행정 경험이 없다라는 것이 약점으로 꼽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반론을 하신다면요. 공적 영역에서 행정 그런 경험도 중요하지만 또 실제로 사회 여러 분야에서 역할도 또 그런 경험과 지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은 저는 아주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의사였습니다. 대구에서 코로나19 의료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의료 현장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IT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V3를 개발하고 그것을 무료로 나눠주는 그런 공적인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벤처기업이라는 말도 없었던 IMF 이전에 저는 벤처기업을 창업을 하고 그 기업을 성공적인 기업으로 만든 경영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큰 상장회사, 지금 서울시의 예산보다도 더 큰 예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이사회 의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큰 규모의 조직을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고 관리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이미 입증한 바가 있고요. 또한 교수로서도 저는 대학 원장이었습니다. 학교 행정을 했었고 그리고 사실 가장 난이도가 높은 건 뭐냐면 사람이 만든 조직 중에서 정당입니다. 정당이 가장 그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저는 정당 대표를 여러 번 했고
전국 단위의 선거, 모든 선거를 다 치렀습니다. 아마 지금 현역 정치인들 중에 당대표로서 모든 그 전국 단위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저밖에는 없는 겁니다. 네. 그런데 서울시장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치 지형이 굉장히 녹록지 않다는 것은 아실 것 같습니다. 25개 구청장 가운데 한 곳을 빼고는 모두 여당 소속이고. 글쎄 말입니다. 네. 그리고 솔직히 여쭤보면 여당과 사이도 썩 좋지 않으신 것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거대 공약을 서울시 차원에서 추진한다고 했을 때 이걸 정치력으로 돌파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가능하실까요?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지역구 국회의원을 하면서 그 광역의원, 그다음에 또 기초의원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역의회, 기초의회들을 자세히 보시면 거기서는 그 지역에, 해당 지역에 이익이 되는 일, 주민들에게 좋은 일 같으면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장이 되면은 우선은 제가 뭘 시키기보다 오히려 어떤 일이 필요한가를 먼저 저는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서울시장이 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지역 발전을 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그 협의 과정에서 어떤 충돌이 일어날 일은 없습니다. 이미 제가 국회의원 때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소통 능력에 대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세훈 후보 측에서 김미경 교수를 가리켜서 상황제다라는 굉장히 거친 표현을 써가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이 상황제라는 의미 안에는 의사결정 구조가 굉장히 폐쇄적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김미경 교수께서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끼친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사실 이 정치인의 가족을 공격하는 게 가장 그 위기에 몰렸을 때 마지막으로 꺼내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참 마음이 급했구나, 이제 많이 몰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저는 전혀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집에서 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게 좀 오래된 일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의사 그만두고 벤처기업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잘 몰라서 너무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제 아내하고 한번 상의를 해봤습니다. 해결책을 알 리는 없는데 사흘 밤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나 혼자 괴롭더라도 고민하고 해결해야지 이렇게 가족에게 알리는 것은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 이후로 바깥에서 있는 일은 전혀 안 알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신뢰되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김종인 위원장님의 사모님이 예. 제 아내와 이름이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 정치적인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도 여의도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혹시 그분과 착각해서 그러신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뭐 그런 해석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말을 한 사람이 자기 당의 위원장을 디스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안 되죠. 잘리겠네요, 곧. 전혀 집에서는 정치 얘기를 나누지 않는다. 지금 그 말씀을 하셨어요. 임소라 기자의 질문 일단 여기서 마감을 하고 마이크를 넘겨보겠습니다. 이성일 MBC 통합뉴스룸 전임 기자 하시면 받아주십시오. 좋은데. 안 후보께 정책 말씀할 기회를 안 드려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요. 제 첫 질문은 역시 단일화 관련된 얘기 한 말씀 더 듣고 가겠습니다. 예, 아쉽습니다. 네. 뭐 원론적인 얘기인데요. 안 후보께서는 2012년 대선 또 201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뭐 좀 서로 다른 방식이긴 하지만 후보 단일화라는 틀로서 이 선거에 좀 관여를 하셨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뭐 이기기 위한 방법이라고 이제 명확하게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과거에도 뭐 그런 목적이셨던 건지 또 아니 그것 말고 혹시 이 단일화라는 그런 어려운 틀을 이렇게 다시 펼치시는 이유가 혹시 있으신지 좀 짧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정치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어려운 길을 걸었습니다. 사실 큰 당에서 정치를 시작했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보호해주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여러 인재들도 많아서 떠나는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는 이렇게 항상 제3의 길을 걸어왔지 않습니까? 지금 기존의 정치를 바꿔달라는 국민의 열망을 그것을 제가 이루기 위한 어려운 길을 제가 이제 선택해서 이렇게 걸어온 겁니다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후보 단일화 시도는 사실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2016년 20대 총선 때 그때 국민의당을 창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지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 결과 국민의당에 모여있는 현역 의원분들 중에서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예. 굉장히 많이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제 의지를 관철시켜서 이 선거를 승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김 이래는 최초로 이런 38석에 해당하는 그런 커다란 정당, 교섭단체 정당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제가 뭐 선거할 때마다 뭘 단일화에 목을 맸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오세훈 후보와의 단일화가 이제 현안이긴 하지만요. 이 이전에 뭐 1차 예선이라고 할까요? 금태섭 후보와 또 제3지대 후보 단일화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국민의힘하고 합당 추진 의사를 좀 밝히셨는데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금 후보하고 혹시 상의를 하신 적이 있는지 또 그 오세훈 후보하고 단일화를 한다면 이전에 같이 하셨던 금 후보와의 또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예, 제가 계획을 말씀드린 게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선 사실은 이 단일화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통합의 시작입니다. 정치적으로 항상 보시면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단일 후보가 되면 통합 선대위를 구성합니다. 거기서 이제 함께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은 이렇게 더 큰 범여권 단일화 범여권 통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두 당뿐만 아니라 금태섭 의원 또 허락을 하신다면 윤석열 총장님 포함해서 많은 분들을 함께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금태섭 후보와 저희가 토론 과정에서도 이렇게 지금 현재 민주당의 폭정에 저지하기 위해서 이런 커다란 야권의 힘을 합하겠다. 당장 국민의힘의 입당에 대해서는 본인은 반대한다. 그렇지만 커다랗게 힘을 합치는 것에는 찬성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별도로 상의를 하지는 않으신 그때 거죠? 예. 서로 토론하면서 했던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 당시에도 3지대 후보라는 이제 표현들을 이제 쓰셨는데요. 당시에 제가 의미를 받아들이기로는 현 정부에는 실망했지만 국민의힘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의 편을 선다 이런 뜻으로 이제 받아들였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국민의힘과 이제 합당을 하신다고 하면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유권자들은 혹시 지지할 후보가 사라지는 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처음부터 2번 후보로 시작했으면 아주 쉽게 저 단일 후보가 될 수 있었을 것 아닌가. 그런데 저는 그렇게 지금 이런 정치 구조에서 1번과 2번 대결을 하면 저는 100점 100패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건 지금까지 이미 여러 번 선거에서 증명된 바가 있습니다. 야권이 이기기 위해서는 제1야당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1야당뿐만 아니라 저희 같은 국민의당 그리고 또 조금 전 말씀하신 표현대로 민주당에 반대하지만 그렇지만 아직 제1야당까지는 이렇게 선택하지 못하는 분들까지도 모두 다 모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서 제가 지금 4번으로 출마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2번의 지지자, 4번의 지지자가 모두 합쳐야지 겨우 1번과 해볼 만하다. 저는 그런 판단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만 이기면 선거에서 야권이 이긴다면
한번 함께 승리의 경험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지지자는 화학적으로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튼튼해진 더 넓어진 야권의 기반으로 이번 대선에서 바로 내년 봄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가능한 것이지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오세훈 후보는 합당의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낮다라고 오늘 아침에 말씀을 하시더군요. 합당까지 가려면 한 10단계 정도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현실성이 낮은데 안 후보님께서 좀 급하시다 보니까 말씀을 하신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합당의 과정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 오세훈 후보는 합당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뭐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를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럼 제가 가르쳐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합당이라 하면 그러면은 새 집을 짓고 간판도 새로 달고 이런 의미의 합당인 거죠? 아니 전체가 이제 모여서 의논을 해야죠. 예. 그리고 그 목적 자체는 정권 교체입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대표들이 모여서 정말 머리를 맞대고 그리고 또 누구 한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합의를 통해서 형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그게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서울시장 후보자 초청 토론에 이제 KBS 정범수 PD 앞으로 마이크를 좀 넘겨보죠. 질문 주시죠. 좀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LH 투기 의혹 때문에 국민적인 공분이 매우 큽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또 공공주택 사업 자체에 대해서도 비판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면 그 현장에 가서 보면 여기 LH 직원뿐만 아니라 이미 수많은 민간업자들이나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투기 문제를 같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안 후보님의 말씀대로라면 이제 공공보다는 민간업자에게 주택 공급의 역할을 맡기자는 것인데 과연 이렇게 민간 영역에게만 맡겼을 때 비리와 투기 이런 것들을 근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 서울시장이 되셔서 이렇게 주도하셨을 때 대규모 투기 사태가 난다면 어떤 방식으로 제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조금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공공이 문제가 있으니까 민간에게 모두 맡기자는 그런 자유주의적인 방식을 머릿속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항상 공공과 민간은 서로 경쟁하거나 배척하는 관계가 아니고 어느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공공과 민간은 서로 역할 분담하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되어야 된다. 즉 공공은 공공의 일을 하고 그리고 또 민간은 민간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이런 정비 사업 관련해서 보면 가장 중요한 그 주거 복지에 대해서는 공공이 담당하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재건축은 민간이 주도하면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또 거기에 사는 주민들의 조합이 원하는 형태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재개발의 경우에는 사실은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도로를 포함한 기반시설, 공원들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는 민간 합동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제일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런 원칙이 분명합니다. 예. 공약을 저희가 살펴봤을 때 이제 대기업이나 첨단 산업을 통한 새로운 개척과 부의 성장을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뭐 대기업이야 지금 환율 효과 등으로 수출도 늘고 있고 첨단 산업은 새로운 플랫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극심한 내수 침체에 시달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도 이미 호황과 불황을 겪고 있는 두 개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셈인데요. 안 후보님께서는 이런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들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이번에 발표한 서울 경제 정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서울은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된다. 서울이 사실은 경제 수도가 아닙니다, 이제.
코로나19 직전에 2019년에 전국 경제 성장률이 2.1%였는데 서울이 1.9%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제 수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창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창업을 똑같이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정부의 오류입니다. 창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첨단 기술을 사용한 기술 창업이 있고 예. 또 하나는 생계형 창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이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 기술 창업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융합경제혁신센터를 서울에 10곳에 만든다. 그것은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6개의 테크시티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건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미리 정해진 어떤 영역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안심재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일은 새롭게 생계형 창업을 할 분이 계시면 수많은 빅데이터와 그리고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분이 과연 어떤 지역에 어떤 것을 창업을 하면 성공 가능이 높아지는지 그리고 그 사업을 위해서는 어떤 교육을 시켜드리고 또 틈틈이 어떻게 관리하고 지원하고 컨설팅을 해드려야 되는지 그걸 종합적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하는 것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소상공인 안심재단입니다. 저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아주 어려운 이런 서울을 공유가치 서울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예. 각 단체에서 나오신 이 패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미리 사전에 뭐 질문을 조율하지 않고요. 궁금증을 그대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질문들을 오늘 여러분들이 접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죠. 전임시장의 사업 중에 반드시 계승할 것 한 가지, 또 이것은 좀 폐기해야 한다는 것 한 가지, 대표적인 것 한 가지만 꼽아주신다면요. 말씀하신 대로 저는 전임 시장의 일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거 하는 이런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뿌리 깊은 관행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예. 저는 전임 시장의 일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좋은 것은 계승하고 방향은 맞으나 방법이 틀린 것은 방법을 바꿔서 성공하게 만들고 그리고 정말로 잘못된 것은 폐기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저는 상계동 삽니다. 아, 예. 예, 노원구 삽니다. 제일 좋은 것이 찻동입니다. 찾아가는 그 주민센터입니다. 그건 굉장히 호응도 높고 정말 참 좋은 정책이다. 이건 더 계승하고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폐기할 잘못된 사업은 사실 숫자가 너무 많아서요. 근데 사실 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대상이 되고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바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곳을 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말씀드릴게요. 사직 제2지구입니다. 예. 바로 앞에 서울경찰청이 있고 청와대 바로 앞입니다. 그런데 가보면 지붕이 다 무너져 있는 폐가가 있는데 거기다가 그냥 도시 재생 사업을 한 겁니다. 폐가의 벽화를 그리고 그게 되겠습니까? 사실 저는 도시 재생 사업이 전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좋은 그런 주거 환경, 어느 정도 최근에 지어진 곳들 같으면 그러면 그런 것이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겠죠. 예. 그런데 노후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거기는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지 주민들이 살 수 있고 지금은 안전까지도 위험이 있습니다. 어떤 분 집에 들어가 보니까요. 그 안방인데 천장이 무너질까 봐 쇠 막대를 세워놨습니다. 저는 인명사고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사업은 반드시 고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재건축 이야기 하셨는데요. 이 이야기가 나온 김에 혹시 부동산이나 LH 사태, 재건축 이런 문제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패널 먼저 하시겠어요?
제가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정일 기자 받아주시죠. 잘 아시겠지만 LH 직원들로부터 시작된 그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지금 있는데요. 이 사건 혹시 서울시장이셨다면은 좀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새 시장은 또 어떤 방법으로 이런 사태 재현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LH가 이제 국가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서울시 산하 공기관으로는 SH공사가 있습니다. 저는 SH공사도 이런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SH공사에 대해서 저는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거기에 있는 직원들 명의로 산 그런 토지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그리고 또 관계 부서 공무원들도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사람에만 그렇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최근 3년간 거래 내역을 보면 쪼개기로 해서 구입한 곳들, 아니면 농지인데 그리고 지금 그렇게 활용도 하지도 않는데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산 그런 토지들, 이런 것들은 제대로 한번 자금 출처 조사를 포함해서 살펴보아야지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왕 드린 김에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그 공급 대책 말씀하시면서 민간 주도의 재건축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사실 그 재건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적 틀을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안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것과는 조금 결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지금 신도시를 통해서 이제 공급을 하겠다라는 정책 또한 이건 또 서울시장의 권한 바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실 수 있을지. 예, 말씀하셨듯이 신도시는 이제 국가 사업이고 서울시 바깥에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정부가 공급 대책으로 바꿨습니다. 그 전에 정말 25번 대책, 그러니까 전임 장관의 25번 대책이라는 것이 24번은 거의 다 규제 정책이고 마지막 25번째가 공급 대책이었는데 그게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 또 그다음 장관, 변 장관이 26번째 대책으로 대규모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서울에 32만 호를 이제 공급하겠다고 그렇게 대책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장이 되면 이제 공급 대책을 좀 더 제대로 공급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뀐 상태에서는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지금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그런 주택 공급을 받아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장에 시그널을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는 시그널을 지금 보내야 주택 가격이 안정될 수가 있지. 그냥 예전처럼 박원순 시장 때 사실 평균 1년에 8만 호 정도, 사실 더 정확하게는 7만 8천 호 정도가 계속 허가가 됐습니다. 인허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놔둬도 사실은 보면 8 곱하기 5, 거의 40만 호 정도가 5년 내에 공급이 되는데 지금 정부의 32만 호는 그냥 있겠다는 말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더 그 공급 계획을 더 크게 수정해야 된다. 그게 제가 이번에 말씀드린 공약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우리 세 분의 패널들이 꼭 하고 싶은 질문을 한 개씩 드리실 시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임소라 기자부터 하시겠어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연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윤 전 총장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일이 있으십니까? 윤 전 총장님께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윤 총장님은 야권의 굉장히 소중한 자산입니다. 저는 지금 윤 총장께서 하시는 일이 야권 지지자들의 정권 교체 열망을 담고 있는 거대한 댐, 저수지 역할을 하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윤 총장께서 아직 정치하겠다고 밝히시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건 그분의 결심이어서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역할을 하시든지 정권 교체 역할을 하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간접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생각들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윤 전 총장과의 그 접촉이 있다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간접적으로 그분의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혹시 추가 질문 예, 아주 짧게 네, 묻고 아주 답하셔야 될 짧게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과 합당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이 합당한 당에 윤 전 총장의 입당을 권유하실 수도 있을까요? 제가 3단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서울시장에 제가 당선되면 지금 현재 있는 당들의 합당은 물론이고 바깥에 있는 윤 전 총장님을 포함한 지금 현재 민주당에 대해서 반대하는 정의로운 분들까지 모두 다 함께 그리고 또 시민단체와 함께 정권 교체가 가능한 그런 정당을 만들겠다고. 그리고 물론 저도 거기에 일원인 거지 제가 거기에 헤드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장이니까 저는 서울시장 시정일을 열심히 하고 그런 정당이 생기면 도와드리고 설득하고 그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예, 박록삼 의원님.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앞서서 안 후보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많은 창당과 합당들이 과정들이 계속 정치 10년 남짓 되는 30년 못 되는 기간 동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안 후보님을 가리켜서 창당 전문가라는 약간 냉소 섞인 시선을 보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저는 지금 이 오세훈 후보와의 단일화 이런 논의를 하기 전에 사실은 정책적인 연합을 먼저 추진하는 게 당연한 그 합리적인 수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세훈 후보님의 정책 중에서 취해야 될 정책과 버려야 될 정책은 뭐가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창당 전문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제3의 길이 굉장히 어려운 길 아닙니까? 편하게 양당에 있으면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길들을 계속 갔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한국 정치 역사상 제3지대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고 있다고. 또 정치권 바깥에서 어떤 일을 하고 업적을 이룬 사람이 정치권에 와서 가장 오래 버티고 있다. 그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건 모두 다 사실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제 소명의식 때문에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틀을 제대로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으로 돌아가면 사실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것 자체가 룰 협상, 서로 단일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서로 방향을 맞춰야죠. 그래서 누가 시장이 되든 같은 방향의 그런 시정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대표자들을 권은희 의원 포함해서 2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것이고요. 또한 취할 정책들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굉장히 상세하게 지역별 공약들이 있습니다. 근데 약간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뭐 예를 들면 제가 살고 있는 곳에 창동 차량 지구가 있는데요. 예. 거기에다가 서울교통공사를 이전하겠다는 사실은 지역 주민들이 전혀 바라지 않거든요. 거기가 원래 바이오메디컬 산업지구로 지정을 하고 거기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로 하고 있는데 그런 엉뚱한 것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공약들 잘 살펴보고 제대로 더 좋은 방향으로 수정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예, 짧게 하나만 더. 예, 짧게요. 예. 기후 위기 현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지난해 말 대통령께서도 탄소 중립 2050의 말씀을 하시고 그 중요성들을 강조를 하셨는데 이게 단순하게 무슨 국가 단위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어떤 아젠다인데 이 관련해서는 어떤 문제의식과 어떤 과제의식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탄소 배출량이 더 늘어나면 이제는 지구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도 기후변화 때문에 생긴 겁니다. 이런 기후변화 때문에 탄소 배출로 기후가 변화되고 원래는 사람과 멀리 떨어져 있던 박쥐, 서식지가 사람과 점점 더 접근해 오고 사람들은 이 수풀을 개간을 하면서 결국은 서로 접촉을 하면서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이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계획은 전문가가 한 것 같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보통은 저 탄소를 절감한다고 하면은 발전소만 생각합니다. 전기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발전소에서 나오는 CO2만 줄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CO2 배출 전체 중에서 발전소가 차지하는 비율은 20%입니다. 나머지 80%가 발전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포항제철을 포함해서 이런 제철소에서 그 철을 만드는 과정에서 CO2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제철소에서 나오는 CO2만 해도 회사는 몇 개 안 되지만 우리나라 전체 CO2 배출량의 10%가 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CO2를 배출하지 않는 제철 방법을 개발할 것인가? 지금 현재 열심히 수소를 이용한 방법들 개발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이번 정부는 지금 발전소 이것만 생각하는 게 저는 실현 가능성은 없는 비전문가적인 그런 발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굉장히 큰 주제인데 짧은 시간 안에 답변을 부탁드려서 좀 그렇네요. 아마 다음에 한번 이런 큰 주제를 가지고는 깊이 있게 더 길게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밤샘 토론 밤샘 하시죠. 토론. 마라톤 한 사람이라서 밤샘 토론 자신 있습니다. 정말로 이제는 시간이 한 3분 정도 남았습니다. 정범수 PD 꼭 하고 싶으신 질문 주시죠. 예, 그동안 안 후보님께서는 그 다양성이나 포용, 관용에 대해서 매우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대화 자리에서 서울 광장에서 퀴어 축제를 여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 도심에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성소수자 차별에는 반대한다는 뜻이겠지만 그런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존중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런 시선 속에도 역시나 차별이나 혐오라는 것들이 담겨 있지 않나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소수자 차별 절대로 반대합니다. 그리고 집회의 자유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퀴어 축제를 할 때 그때 좀 과도한 노출이나 행위, 그 다음에 또 성인용품 판매 이런 것들을 의도하지 않게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보게 만든 그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습니다. 저는 이것은 그런 그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집회에서도 도심에서 허용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뭐 샌프란시스코 예도 사실은 들었습니다만 각 구역별로 예를 들면 우리가 할로윈 할 때 하면은 이태원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서 아주 재밌게 거기서 축제를 즐기고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특화된 곳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원하는 분들이 가서 거기에서 즐기는 좋은 문화를 만들면 거기도 명소가 되고 외국에서도 찾아오고 그것이 서로 좋은 일이 아닐까 그렇게 제안 드린 겁니다. 예, 오늘도 뭐 대화 중에 대부분은 재개발, 재건축 뭐 이런 공약들 주로 논의한 것 같습니다만 한 장애인 단체에서는 장애인들의 공약은 실종 수준이라는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장이 되신다면 우선순위로 챙기고 싶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 하나 꼽으실 수 있을까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 제가 19대 국회의원 때 보건복지위원을 전반기, 하반기 전부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했던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등급제 철폐입니다. 그건 굉장히 오랜 수건이고 사실은 이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데 그게 뭐
점진적으로 이번에 조금씩 되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충분히 제대로 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 BF라고 있습니다. Barrier Free. 휠체어를 타신 분이 자유롭게 그 건물을 드나들어야 되는 것인데 심지어 제가 그때 국회의원 19대 국회의원 때 국민 세금으로 지어진 의원회관조차 BF 인증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장애 그 휠체어를 타고 자유롭게 다닐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부터 바꾸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 예. 저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그리고 한국PD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서울시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 오늘 첫 순서 안철수 후보와 함께했는데요. 안 후보님 끝으로 이 말씀은 우리 국민들께 꼭 드려야겠다. 마무리 발언 1분 해주시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제 제 범야권 대통합선언으로 야권 지지자를 갈라치면서 야권의 결집을 방해하던 걸림돌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야권 지지자 모두가 힘을 합쳐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야권의 상황이 나빠지더라도 민주당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확실히 이길 수 있는 결점 없는 후보, 그리고 전 정권, 전 시정일로 추궁당하지 않을 수 있는 후보, 야권이 취약한 20, 30대 중도층 무당층에서 민주당 후보를 압도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 야권 대통합을 가장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후보, 저 안철수뿐입니다. 이제 안철수의 승리는 야권 정체의 승리입니다. 저 안철수가 서울시장 야권 단일 후보가 되어 기필코 승리하고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말만 잘하는 해결사가 아니라 말만 잘하는 해설사가 아니라 일 잘하는 해결사가 되겠습니다. 제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반드시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좋은 질문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서울시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신 안 후보 고생하셨고요. 패널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궐선거는 늘 투표율이 떨어지죠. 하지만 여러분 꼭 투표하셔야 합니다. 정치가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 욕하기 전에 우리가 애초에 사람을 잘 뽑으면 됩니다. 그래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서울시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 오늘 안철수 후보와 함께했고요. 내일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은 민주당 박영선 후보 순서를 마련하고 있겠습니다. 끝까지 꼼꼼히 경청해 주시죠.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